현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 살인을 저지른 후 범인이 보인 기이한 행동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챙겨갔다? 급기야 사람을 죽인 게 처음도 아니었어요.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범행 4개월 전부터 그녀가 하나하나 준비한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20살의 여성 김소영. 그런데요,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진짜 범행 동기는 한국 범죄사에서 처음 보는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경찰들이 들어갑니다. 백주대낮 시내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피해자는 29살의 남성 가명 김씨입니다. 모텔방에 들어가 보니 그는 잠을 자듯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운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탁자에 맥주 한 캔과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요. 곧이어 경찰은 쓰레기통에 있던 숙취 해소제 빈 병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불과 11일 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앞서 사건이 벌어진 모텔에서 반경 1km 가까운 또 다른 모텔에서 신고가 접수된 거죠. 이번 피해자는 27살의 남성 가명 최 씨입니다. 이 두 사건은 기시감이 들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왜냐면 최 씨 역시 침대에 누운 채 사망했고 방에서 술병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연달아 같은 지역에서 건장한 20대 청년들의 사망. 결코 우연일 리 없겠죠. 부검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 모두 최소 7종의 약물이 검출된 거예요. 그 각각의 용도를 살펴보면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부정맥 치료제 등등이었어요. 추가로 두 번째 피해자 최 씨는 해열 진통제까지 성분이 검출됩니다. 이게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있었죠. 약들을 하나씩 따로 먹으면 사실 인체에 큰 무리가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꺼번에 투약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약의 효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생명을 위협하는 건데요. 심지어 이 7종의 약물을 한 번에 사용했다?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겨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설상가상 피해자들은 그날 밤 술까지 마셨습니다. 김 씨는 소주 반병, 최 씨는 소주 2병을 마신 걸로 확인돼요. 또한 혈액에서 검출된 알코올로 추정했을 때 약물을 복용하고 최소 6에서 7시간 동안 살아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내내 몸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났을 거예요. 즉 피해자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다가 힘겹게 숨을 거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약을 복용한 건 확실한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텔방 어디에서도 약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병, 술병, 심지어 그 숙취 해소제도 뒤졌는데 없어요. 즉, 누군가 이들에게 약을 먹였고 증거를 챙겨갔다는 뜻이 되겠죠. 결정적으로 사망한 김 씨와 최 씨에게는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20대 젊은 여성이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모텔에 체크인을 하고 얼마 후 이 여성이 떠났고요. 홀로 남은 남성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경찰은 즉각 신원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드러난 여성이 바로 20살 김소영입니다. 알고 보니 최근 4달간 김소영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첫 시작은 2025년 10월부터였죠. 그날 김소영은 한 남성과 식당을 방문하게 돼요. 평범하게 식사를 즐기는 듯 싶었지만 돌연 남성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기절하고 맙니다. 이때 김소영이 119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다친 건 아니고요. 같이 음식점을 왔는데 술을 잘 못하는지 와인 한 잔 먹고 쓰러졌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공이 축소되었고 말투가 어눌해요. 약물 증상이죠. 다행히 빠르게 응급처치하면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후에 3번이나 더 유사한 일이 계속됩니다. 12월 14일 2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그녀의 남자친구 가명 윤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남양주에 있는 카페에 도착하기 전 말다툼을 벌이게 돼요. 그 이유가 김소영이 고가의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윤 씨는 한 달간 사귀는 내내 모든 데이트 비용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까지? 윤 씨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자 김소영이 한 발 물러났고요. 돌연 화해 선물이라면서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저기 미안해. 내가 과했지? 운전하느라 고생했는데 이것 좀 먹고 풀어. 그건 피로회복 음료였습니다. 윤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걸 마셨죠. 그런데 잠시 후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막 으실으실해지면서 떨리더니 결국 카페에 도착한 지 20분 만에 정신을 잃게 돼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는 무려 이틀간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사경을 헤맨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깨어난 윤 씨는 즉각 이 모든 게 김소영이 건넨 음료 때문이라고 확신했고요. 경찰에 상해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경찰은 2월 2일 김소영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조사는 일주일 뒤인 2월 9일로 미뤄져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 사건은 또 벌어졌죠. 3차 사건은 2026년 1월 초 종로의 모텔이었고요. 또 4차 사건은 1월 24일 노래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때 연달아 2명의 피해자들이 또 다 기절했어요. 항상 이들 옆에는 김소영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5차, 6차 사건에서는 결국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쭉 봤더니 10월부터 2월까지 그 4개월간 김소영의 범행 패턴은 서서히 진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김소영이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그녀는 남자친구 지갑을 절도했다가 발각이 됐고 이 일로 고소를 당하게 돼요. 황당하게도 김소영 본인이 도리어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거든요.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서 유사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동시에 그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를 호소하면서 정신과에 내원합니다. 어쨌든 그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돼요. 근데 이때 김소영이 처음으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게 된 거예요. 약을 딱 복용하니까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전신에 힘이 빠지는 걸 처음 느껴본 거죠. 짐작컨대 이때부터 김소영이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잘만 이용하면 남자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겠는데? 그녀는 곧바로 약물 쇼핑을 시작합니다. 여러 정신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부정맥을 호소했고요. 어렵지 않게 처방약을 얻게 돼요. 매번 약을 받아온 후에는 하나의 지퍼백에 전부 섞어서 보관했죠. 그리곤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희생자들은 SNS로 물색했어요. 남성들에게 마구잡이로 팔로우를 걸었고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유인합니다. 머지않아 첫 약속이 잡혔는데 그때 김소영은 지퍼백에 넣어둔 약을 꺼내서 잘게 빻았습니다. 사실 1차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피해 남성이 술과 함께 약을 먹었고 식당에서 기절했다는 점이죠. 그날 김소영은 자기가 만든 그 약의 효과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끔찍한 실험을 계획하는데요. 약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가면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렇게 2번째로 약을 받은 건 남자친구 윤 씨였어요. 그는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술을 함께 마시지 않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김소영의 계획 중 일부가 아닌가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에 따라 약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테스트해 본 거죠. 그리고 그때 이후 약물을 먹이는 방법도 바꿉니다. 일반 음료가 아니라 숙취 해소제에다가 섞은 거예요. 이건 사실 술자리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는 음료잖아요. 2026년 1월 초 세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4차 사건이 벌어진 1월 24일입니다. 피해 남성과 김소영은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납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신 남성은 얼마 후 의식을 잃어요. 그런데 김소영한테는 이게 어차피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그냥 곧장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노래주점 사장이 그녀를 막아 세운 겁니다. 아니, 같이 온 남성이 저렇게 쓰러졌는데 내버려 두고 간다고? 안 된다. 사장도 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김소영한테 119에 신고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전화를 걸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같이 먹는데요. 같이 온 오빠가 만취해서 계속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요. 제가 여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쩌죠? 결국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남성을 구조해냈어요. 지금까지 총 4번의 테스트를 통해 김소영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그들이 깨어나면 또 김소영을 의심할 거고 경찰 조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남자친구 윤 씨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5차와 6차 사건은 남성들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5차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김소영은 챗 GPT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파악했죠. 그녀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을까? 수면제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1월 25일 그리고 28일 2번에 걸쳐서 그녀는 약물과 술이 합쳐지면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라는 답변을 확인합니다. 그 즉시 이전 범행보다 2배나 많은 알약을 준비해요. 잘게 빻아가지고 숙취 해소제에 섞었고 그 길로 5차 피해자 김 씨를 만난 겁니다. 결국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때로부터 11일 후입니다. 6번째 피해자 최 씨와 만났을 때는 약물이 더 강해져요. 해열 진통제를 추가했고요. 전보다 양도 늘렸습니다. 지금 보면 경험치가 빠르게 축적되면서 범행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요. 결국 11일 만에 2건의 연쇄살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려 한 걸까요? 경찰이 물어보자 김소영은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저를 억지로 만지려고 해서 무서웠어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약 먹여서 재우려고 한 것 뿐이에요. 전에 성폭행 당할 뻔했잖아요. 그때부터 PTSD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김소영은 남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CCTV를 돌려보겠습니다. 김소영은 남성들의 손을 잡고 모텔로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이게 PTSD에 시달렸다는 사람이 보인 행동일까요? 심지어 막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모습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SNS 통해서 먼저 연락한 것도 피해 남성들이 아니라 김소영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녀가 피해자들과 나눈 메시지를 살펴보면 김소영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방부터 예약하자. 방에서 편하게 놀자. 방에서 음식 시켜 먹자. 먼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거부하기 위해서 약을 먹였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진짜 살해 동기는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김소영이 남긴 그 소름 끼치는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5차 피해자 김 씨를 만났던 1월 28일 밤. 그날 두 사람은 모텔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술과
안주, 그리고 숙취 해소제를 구매했어요. 모텔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약 9분 뒤에 앱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합니다. 이때 삼겹살집에서 77,000원어치를 결제해요. 참고로 이 고깃집은 김소영이 평소 아주 좋아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펼쳐질 김소영의 계획은 숙취 해소제를 먹이는 겁니다. 사실 그녀는 미리 약을 타서 준비해온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방금 전 편의점에서 산 것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즉 피해자는 김소영이 마셔 하고 건네준 숙취 해소제가 방금 편의점에서 산 그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마신 거고요. 피해자가 쓰러졌어요. 그러자 김소영은 빈 병을 챙긴 후 편의점에서 산 숙취 해소제,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걸 뜯어서 액체 버리고 쓰레기통에 일부러 버려둡니다. 잠시 후 그녀가 모텔을 빠져나오는데 손에 검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으로 배달 온 삼겹살을 챙긴 거예요. 이게 좀 기이했죠? 아니, 사람을 살해하고 먹을 걸 챙겨 나온다?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잖아요. 게다가요, 모텔을 나온 직후에 김소영이 다른 남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게 좀 황당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기면 다 좋아해. 구워 먹는 닭갈비, 항정살, 삼겹살, 오겹살, 흑돼지, 소고기, 양식 등등. 아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김소영의 머릿속에는 먹을거리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진짜 살해 동기가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요, 마지막 사건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6차 피해자 최 씨를 만나요. 근데 김소영은 이번에도 편의점에 들려서 숙취 해소제 3개를 구매했고요. 초밥집에 가서 식사를 좀 합니다. 이때 소주 2병, 맥주 2병을 마셨죠. 모텔로 향하기 직전 다시 편의점에 들려서 소주 1병, 맥주 4캔을 구매합니다. 저녁 8시 43분, 방에 입실한 직후 기록상으로 김소영은 최 씨 핸드폰으로 삼겹살을 주문해요. 그 오차테 시킨 좋아한다던 그곳이요. 아니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죠. 돌연 주문이 취소된 겁니다. 그러자 김소영은 자기 핸드폰으로 치킨을 주문하는데요. 이때 무려 22개의 메뉴를 담았습니다. 치킨부터 사이드 메뉴, 소스 추가, 즉석 밥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결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만 1,800원입니다. 모두 최 씨의 카드로 결제했죠. 사실 치킨 한 마리가 2만원, 2만 5천원인 걸 감안하면 13만원대는 어마어마한 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 최 씨가 쓰러졌고 김소영은 이번에도 그 배달 음식을 다 챙겨가지고 방을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김소영이 왜 최 씨의 핸드폰이 아닌 본인 핸드폰을 사용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을 추정을 해보면 첫 번째 배달시키자마자 최 씨한테 약을 먹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량의 약물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금방 왔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라? 배달이 취소됐네요? 이때 김소영은 별 수 없이 자기 핸드폰으로 치킨집에서 13만원어치를 시킨 거예요. 즉 다시 생각하면 최 씨가 지금 막 고통에 허덕일 때 김소영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본인 음식을 시키고 챙기는 게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가 식욕, 그 원초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 살해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요. 이런 범인이 대한민국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김소영은 마지막 사건에서 모텔을 빠져나온 후 지금 최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쓰러진 상태예요. 그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겨둡니다. 그 내용이요 정말 구구절절 길어요. 제가 감정 없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죠. 제가 그날 급 터져서, 월경이 터졌다는 거겠죠? 여기서 자기 불편하다, 집 가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오빠가 아까 택시비로 쓰고 가라고 현금 주신 거 고마워요. 그리고 그 오빠가 제 핸드폰으로 치킨 배달시키고 영화 보고 눈 풀리고 급 자셔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 곧 올 때쯤에 오빠를 잠깐 깨우긴 했었는데 오빠가 본인 카드로 결제하라 해서 오빠가 빼준 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또 오빠가 잘라 하길래 자지 말라 했는데 피곤한지 자려고 해서 이 음식은 어하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오빠가 혼자 먹어라 그냥 집에 챙겨 가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혼자 먹는 것보다 그냥 집 가서 먹거나 내일 가기 전에 그럴 때 차라리 먹을게요. 와 이게 뭐 말이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저도 숨이 찬데요. 이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가 시켜줬고 카드도 줬고 뭐 너 먼저 집에 가라고 했고 막 모든 자기 행동이 왜 그래야 했는지가 마치 변명처럼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떠난 뒤에 비엔자가 죽었다라는 그런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죠. 이 문자를 본 전문가는 회피성 발언이 가득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배달, 음식 챙겨 나와 이 모든 과정이 자기 의지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도 비상식적인 김소영의 행동에 경찰 또한 신속하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또한 충격적인데요. 김소영은 25점을 받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점수고 명백히 사이코패스라고 판정을 받게 되죠. 한국 범죄사에서 유명한 유영철, 강호순, 이은혜 그리고 정유정 이 다음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요. 이들과 김소영을 비교하면 이 사람은 훨씬 어린 20살이에요. 물론 정유정도 26살로 어리긴 했지만요. 결론적으로 그녀는 한국에서 5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그제서야 지금껏 김소영이 보여준 그 충동성과 자기중심적인 기질이 설명되는 듯 했죠. 그런데 사실 김소영이 공식적인 전과가 없었을 뿐 중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절도를 저질렀더라고요. 끝내 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계속해서 내 안경 어딨지? 내 돈 어딨지? 내 화장품 어딨지? 내 물건을 잃어버렸대요. 한 번은요. 김소영이 친구 에어팟을 훔쳐서 중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게 발각된 거예요. 그 게시물을 친구가 발견했고 담임 선생님과 직거래 현장을 덮친 거죠. 참 부끄럽죠? 결국 김소영은 상습 절도 이슈로 고등학교 그만뒀고요. 이때 동창생들의 SNS 모조리 차단합니다. 이후 그녀는 청소년 지원센터에 입소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한 검정고시를 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다른 학생의 지갑과 에어팟을 훔친 거예요. CCTV를 통해서 범행은 금방 들통났거든요. 근데 이때 김소영은 지갑과 에어팟 케이스만 돌려줬고요. 그 에어팟 본체는 그냥 변기에 버립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그녀의 자기중심적인 면모가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질 수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 아예 파괴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학창시절 내내 단순히 절도만 하던 김소영이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연쇄살인마로 돌변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절도와 살인에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걸 신적 통제감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한다고 느끼는 거죠. 일종의 과도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돼요.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들은 불시에 살인을 당합니다. 범인은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절도의 경우에도 소중한 걸 잃어버린 피해자, 이 피해자를 소나기에 쥐고 통제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여러 심리적 요인과 과거 범죄 경험, 또 사이코패스 성향까지 합쳐서 김소영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말을 살펴보면 여전히 좀 갸우뚱한 점이 있지 않나요? 사건 테스트까지 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살인을 준비한 것과는 반대로 현장에 너무도 명백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CCTV였고요.
김소영이 이걸 아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6명의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1차와 4차 사건에서는 또 119에 통화한 내역, 남자친구 윤 씨의 신고까지. 가만히 보면 김소영을 지목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아니, 연쇄살인을 계획하면서 이걸 어떻게 놓쳤나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김소영의 지능 문제라면요? 여기서 잠시 그녀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게요. 김소영은 부모님과 언니까지 4식구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술에 취해 수시로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해요. 심지어 집안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봤다고 전해지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가 혼자 2딸을 키웠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 그 어릴 적에 불안했던 환경이 김소영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6살까지 기초적인 지능 구조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12살 때까지 사고력이 크게 발달하고요. 근데 김소영은 그 시기에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그녀는 검사를 받았는데요. 평균보다 IQ가 낮은 경계선 지능장애를 판정받게 돼요. 자, 그렇다는 건 지능이 낮다는 특징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김소영이 모두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이 불러올 결과를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동시에 어릴 적 느낀 배고픔, 가난함은 김소영에게 큰 결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욕과 소비욕을 충족하기 위해 절도를 시작했고 성인이 된 뒤로는 끊임없이 남성들을 범행에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찰은 김소영을 2건의 살인과 4건의 특수상해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오는 4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김소영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김소영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돌고 있더라고요. 5장에 걸쳐 빼곡히 적힌 글에는 자기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몸부림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자기가 억울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미래만 두려워하고 있었죠. 끝으로 김소영이 구치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사이코패스로 분류돼서 집에 못 갈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엄마 밥을 먹고 싶어요. 와우, 마지막까지 음식 얘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자기 본능과 욕구에만 충실할 뿐 피해자들, 유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과연 김소영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리고 그 사이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려 합니다. 부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0월 20일 밤 10시 30분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로부터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연인이 함께 투숙을 했는데 한 명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절박한 내용이었죠. 신고자는 30대 여성 박 씨, 사망자는 그녀의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유 씨였습니다. 당시 박 씨는 119에 8번, 112에 1번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곳의 모습이 꽤나 기묘한데요. 같은 방에 함께 투숙한 연인 중에 남성은 이미 숨이 끊긴 채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여성은 거의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벽 옷걸이에 걸려있던 링거입니다. 박 씨 진술을 들어보니까 그녀는 남자친구 유 씨와 동반 약물 자살을 계획했는데 어쩐 일인지 자신의 주사바늘이 팔에서 빠져나오면서 나만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는 빈 약물통 여러 개가 발견되었고요. 사망한 유 씨의 몸에도 주사바늘이 선명히 남아 있었죠.
일단 경찰은 박 씨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을 변사사건으로 접수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많은 의문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조사 결과 유 씨의 사인은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디클로페낙을 과다 투여하면서 발생한 심장마비였습니다. 게다가 이외에도 유 씨 몸에서 프로포폴, 리도카인 같은 마취제 성분의 약물들이 검출되었죠. 보니까 여자친구 박 씨가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약물들을 직접 준비했다고 진술합니다. 동반 약물 자살을 계획했던 이 젊은 커플. 우선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 박 씨는 남자친구 유 씨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요, 2년 전인 지난 2016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7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했으니까 사실 연애 기간으로만 따지면 1년 정도 길지 않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미래를 함께 꿈꿀 만큼 깊은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행복도 잠시, 얼마 후 남자친구 유 씨가 거액의 카드빚을 안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자친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여자친구 박 씨한테 나 너무 힘들다, 나 좀 죽여달라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박 씨는 남친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자신도 유 씨와 끝까지 함께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동반 자살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은 살아남은 박 씨의 자백으로부터 나온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죠. 박 씨는 미리 준비한 약물을 같은 양으로 나눴고 각각의 몸에 투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박 씨에 따르면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약물을 투여한 후에 자신도 같은 양을 스스로 주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박 씨만 중간에 깨어나게 된 상황인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팔에 꽂힌 주사바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추정을 하길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발작을 일으켰고 그의 자신의 몸을 건드리면서 주사바늘이 뽑힌 것 같다고 했죠. 깨어나서 그녀는 자해를 시도했는데 그 사이 남자친구 유 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당황한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자친구 박 씨는 자신 홀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보이면서 나도 함께 갔어야 했다며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죽은 유 씨의 유족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가족들이 청원을 올리기도 했죠. 유 씨 누나는 내 동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동생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무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게다가 당시에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 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지난 1년간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심지어 사망 3일 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말하는 아들 유 씨는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경찰의 눈에도 의문점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우선 유서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자살을 모의했다면 정황상 가족에게 남길 유서를 쓸 시간은 충분했을 텐데 유 씨는 어떤 메시지나 전화도 전혀 가족에게 하지 않았죠. 유 씨가 그나마 지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여자친구랑 만나서 저녁 먹을 거예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화였죠. 그래서 핸드폰을 좀 더 뒤져보니까 유 씨가 여자친구 박 씨와 나눈 메신저 내역에 동반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의한 죽음이라면 메신저에도 분명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의심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의 양이에요. 숨진 유 씨에게는 치사량이 검출되었고요. 박 씨에게는 아주 극미량의 약물만 검출됐죠. 심지어 약물의 성분도 달랐습니다. 박 씨가 스스로 투입한 약물은 유 씨의 것과 달리 성분이 독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박 씨의 말대로 주사바늘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약물이 바닥에 흘러서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야 하는데 현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 씨의 주장에 모순된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이후에 경찰은 유 씨와 박 씨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주변인들의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툼의 이유가 주로 박 씨의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어요. 그 정도가 생각보다 좀 심각했는데요. 박 씨는 남자친구의 모든 개인정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 심지어는 금융거래 내역도 봐야 한다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요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죽은 유 씨는 친구들에게 나 여자친구와 너무 헤어지고 싶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삐걱거린 관계를 알게 된 경찰이 박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우리의 관계는 너무 좋았다 하면서 막 모르쇠를 일관해요. 자신이 남자친구의 정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라는 태도였죠. 근데요, 더 조사해보니까 유 씨가 사망한 후에 박 씨가 죽은 유 씨의 SNS 계정에 로그인한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있던 걸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살해 혐의까지 확신할 수는 없겠죠. 사실 정황이 더 있긴 했는데 박 씨 휴대폰에서 약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동반 약물 자살을 계획했기 때문에 검색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다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남자친구를 죽일 만한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보험 살인? 조사해보니까 그의 죽음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동반 자살이냐 살인이냐 이 두 기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사건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프로파일러가 수사에 투입되면서부터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소속된 프로파일러 신경아 경사님. 그녀는 박 씨의 진술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이건 분명 살인사건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걸 찾아낸 걸까요? 그러고 보니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생각해내지 못할 내용이었죠. 바로 진술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박 씨의 진술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그리고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계기였죠. 박 씨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약물을 어떻게 투여했고 몇 초 뒤에 유 씨가 정신을 잃었고 어떤 비율로 약물을 배합해서 어떤 위치에서 주사기를 꽂았는지 아주 자세했어요. 마치 눈앞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읊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사건 발생 계기, 그러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할 때가 되면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할 정도로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너무도 많이 과장된 이야기를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씨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을 설명할 때의 그 확실한 서술과는 너무 달리 계기 부분은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추정하건대 박 씨가 유 씨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사망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만약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거라면 이젠 정확한 살인 동기를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프로파일러 신경사는 이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박 씨의 휴대폰 검색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상하리만큼 박 씨의 검색량이 확 증가한 어떤 시점이 포착돼요. 그때가 사건 이틀 전인 10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죠. 평소에 이 박 씨의 검색 패턴을 보면은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 검색을 하고 그 키워드 같은 경우도 드라마 무료 보기 같은 아주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10월 18일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어떤 술집 이름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날 새벽 2시 50분까지 초단위로 수백 개의 술집 이름을 검색합니다. 이후에 검색어가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남친 성매매,
오피 단속 걸리면, 유흥 탐정 같은 단어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새벽 5시가 넘어가면서요. 프로포폴, 항염증제 주사 방법, 주사 부작용, 쇼크, 이런 검색어의 흐름이 그날 저녁까지 하루 종일 포착됩니다. 도대체 이 시간대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리를 하자면 갑자기 어떤 시점부터 기이한 검색어를 넣기 시작한 박 씨. 여기엔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한 유 씨의 계좌 내역에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 시각에 유 씨가 누군가의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었어요. 아, 여자친구였던 박 씨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내역을 확인했을 테고 즉각 성매매를 의심한 정황입니다. 이후에 이거 뭐야 하면서 분노가 폭발했을 테고 잠도 안 자고 검색을 하다가 결국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방법까지 검색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죽은 유 씨가 이체한 13만 원은 술집 사장님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성매매와는 무관했어요. 하지만 박 씨의 의심은 광적으로 커졌고 그녀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정말 발작적으로 살인 충동에 휘말렸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검색어를 많이 넣었다라는 분석만으로 박 씨의 혐의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수사와 재판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숨겨온 사실까지 드러나요. 알고 보니까요, 사망한 유 씨 외에도 다른 남성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심지어 동거까지 했다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황당하죠? 그녀의 직업이 간호조무사임에도 자신이 대형 병원 간호사로 신분을 사칭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박 씨는 굉장히 남을 속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그녀의 사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에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검찰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박 씨는 평소에 남자친구 유 씨한테 피로회복제나 수액 이런 걸 종종 주사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함께 피로 좀 풀자 하면서 그를 모텔로 데려갔고 거기서 피로회복제를 가장한 살인 약물을 주사한 정황이겠죠. 검찰은 박 씨가 유 씨의 외도를 의심한 뒤에 집착과 또 충동적인 성향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고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요, 이 내용 플러스 또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게 되면서 살인의 무게가 실리게 되죠. 2020년 11월, 사실상 목격자가 없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 전에 최후 변론에서 박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남자친구가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서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이 씌워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았고요. 박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허황된 믿음.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박 씨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자신의 말대로 이 수사가 다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진술로 남긴 그 말조차도 증거가 돼서 분석해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진실을 밝혀내는 세상이라는 걸 제대로 증명해낸 사건. 정말 오랜만에 통쾌함을 느끼는데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